이야기고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 옛날에 어떤 여인이 남편 될 사람이 가난하지만 착하다는 말만 듣고 시집을 갔습니다. 와서 보니 남편은 병약하였고 시부모는 연로하였습니다. 가난한 시댁은 해가 떠도 죽, 달이 떠도 죽, 그저 매일 죽만 먹고 그마저도 없으면 냉수만 먹고 살 지경이니 시집 온 다음 날부터 며느리가 생계를 이끌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 시부모와 남편을 봉양하는데 죽어라고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지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며느리가 피를 훑으러 논으로 갔습니다. 피죽이라도 먹어야 연명할 것 같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 날은 장대 같은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리 비가 억수로 내리더라도 쉴 수가 없어 남의 집 방아일을 하러 갔는데 큰 개가 한 마리 오더니 똥을 한 무더기 누고 가지 뭡니까? 그 개는 방금 방앗간에서 찧어놓은 보리쌀을 실컷 훔쳐먹고는 소화가 안 되어 그대로 똥을 누고 갔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자기보다 차라리 개의 처지가 나은 것 같아 한숨을 쉬고는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개똥을 긁어모아 빗물에 씻고 집으로 가져와서 오물물에 몇 번이고 씻었지요. 보리쌀이 깨끗해지자 그것을 솥에 넣고 보리밥을 지어 시부모와 남편에게 올렸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매일같이 죽만 먹다가 보리밥을 먹으니 맛이 꿀맛이지 뭡니까? 아내는 속으로 내가 참 잘했구나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다음날 며느리는 이웃의 모내기를 도와 열심히 모를 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꺼멓게 되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모를 심던 한 농부가 외쳤습니다. 이는 분명 하늘이 노해서 그런 것이니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어서 고하고 잘못을 빌어야 한다. 이때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나서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개똥에 섞인 보리쌀로 시부모님 밥을 해드렸는데 분명 그것 때문에 하늘이 노한 것 같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이 쩍 갈라지더니 번개가 치며 괴짝이 하나 며느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돈을 넣는 괴짝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농주인은 분명 괴짝에 돈이 들었을 것 같아 자기 눈에 떨어진 것이니 자기 것이라 우겼습니다. 그러고는 농주인은 괴짝문을 열려고 팔 걷어붙이고는 그 괴짝을 아무리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열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을 대니 괴짝이 저절로 열리지 않겠습니까? 모를 심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늘이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하여 괴짝을 내렸네. 이건 분명 며느리 것이야. 그리하여 며느리는 괴짝을 집으로 가져와서 시부모를 정성껏 모실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3년상을 마치자 며느리는 계속 그 괴짝의 돈을 공짜로 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복을 그만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조금 지나 하늘에 무지개가 서며 그 괴짝이 스르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간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준 하늘을 보며 며느리는 두 손 모아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에도 열심히 일을 하여 후손을 잘 가르치며 살았는데 뒷날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조정에서 효부의 효행상을 내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시부모와 남편을 잘 모셔서 복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팔자가 나쁜 남자. 경남 진주에 광진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제법 사람의 왕래가 많은 달이었는데 광진교 아래로 흐르는 강은 매우 깊어 해마다 사람이나 가축이 빠져 죽거나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책을 세우기로 뜻은 모았으나 뚜렷한 방책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현명한 촐로의 꿈속에서 광진교에 빠져 죽은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물패를 만들고 있다. 북치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꽹과리 치는 사람 다 있는데 피리 부는 사람만 없다. 내일 합천에서 한 사람이 올 낀께네 그 양반을 포함시키면 되겠네? 이튿날 그 촐로는 꿈이 하도 이상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하니 마을 사람들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함께 광진교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를 하면서 기다리니 과연 합천 쪽에서 짐을 메고 걸어오는 보찜 장수가 보였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하고 물어보니 보찜 장수는 합천에서 오는 길이라 했지요. 보찜 속의 짐에 대해 물어보니 그가 답했습니다. 나는 피리 맹그는 사람인데 내일이 기제사라서 물건 좀 하러 갑니다. 그 말에 귀신 꿈을 꾼 노인이 어젯밤에 꾼 꿈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려주며 오늘은 광진교를 지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리장수는 화를 버럭내며 말했습니다. 진주로 가려면 이 광진교밖에 없는데? 아니,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 꿈이 뭐가 그리 대수요? 그리고 나는 지금 몹시 바쁘다오. 그렇게 말한 보찜 장수는 광진교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을 주민들과 실랑이를 하느라 목이 말랐는지 다리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는 그 자리에 고꾸라져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촐로의 꿈에 다시 그 귀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 풍물패 인원이 다 찼은께 다리를 건너든가 우물물을 마신 사람이 죽는 일은 없을기라. 우리는 인자 멀리 길을 떠난께 편히 잘들 사이소. 촐로가 꾼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고을 사람들은 그 보찜 장수가 죽어 귀신 풍물패에 피리 부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물물 먹다 죽은 그 보찜 장수는 참으로 보기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버리는 운명이었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며 그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이후로는 광진교에서 사람이 빠져 죽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광진교는 석재 6족으로 만든 제법 잘 만들어진 다리로 한양 방향으로 가는 지평면 장리대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잘 될 운명과 못 될 운명은 정해져 있어서 주위 사람이 아무리 좋게 운명을 바꿔주려고 해도 자신이 스스로 운명을 바꾸겠다는 신념이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집가기 싫은 처녀. 옛날 넓기 넓은 땅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잣집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처녀는 늘 입버릇처럼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기가 꽉 차게 되어 매파가 드나들었지만 정작에 자신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는 데다 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시집가서 고생이나 하지 않겠냐며 다 거절을 하는 것이었지요. 외동딸이라 금이야 오기야 길렀더니 천방지축 너무 세상 물정 모르게 키웠나 싶어 처녀의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결국 누가 딸을 데려가기만 한다면 논 열마지기를 주어 시집 보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소문은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웃마을의 총각은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처녀 집 근처로 가서 그 처녀가 지나가기만 숲속에서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오 무렵에 집에서 나오는 그 처녀를 보았습니다.
총각은 그녀가 숲을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바위 근처에 앉아 훌쩍훌쩍 울고 있는 척을 했더니 지나가던 그 처녀가 깜짝 놀라며 총각에게 왜 그리 슬피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장가를 가라고 하는데 나는 장가 가기 싫어서 온답니다. 아, 나랑 똑같군요. 나도 아버지가 시집에 가라고 하는데 시집 가기 싫다오. 아, 그렇소? 나는 이때까지 내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인을 못 만나 장가를 안 가는데. 아니, 아가씨는 왜 시집 가기가 싫습니까요? 시집 가면 꼭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남자들이 좀 무섭고 시집살이도 싫고 애 낳는 고통도 두렵다고들 하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곁을 떠나서 어찌 사나 싶은 게 제일 큰 이유랍니다. 총각이 가만히 보니 이 처녀의 얼굴이 자기 마음에 쏙 들지 않겠습니까? 총각 눈에 콩깍지가 꼈는지 몰라도 처녀의 살결은 백옥처럼 희었고 사슴같이 커다란 눈, 오똑한 코하며 도톰하고 붉은 입술, 또 흑당 같은 머리는 동백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자르르 흐르니 바로 1등미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총각은 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작전을 짜느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요. 시집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갈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나 또한 그렇긴 하지만요. 내 생각으로는 아가씨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못 만날 그런 것 아닌가 합니다요. 그나저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 숲속에 약물 샘터가 있다던데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 약물샘에 물을 먹으면 행운이 온다 해서 말입니다.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같이 안 가시렵니까? 그러게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처녀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듯한 이 총각이 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뜻이 통한 두 사람은 이틀 후에 산 위에 있는 약물 샘터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저녁에 만난 두 사람은 약물 샘터에 가게 되었지요. 총각은 처녀에게 약물을 먼저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처녀가 경계심 없이 약물을 마시려고 엎드리자 총각은 달려들더니 한순간에 처녀를 덮쳤습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그러다가 처녀는 생전 처음으로 황홀한 순간을 알았고 그런 총각에게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때까지 못 보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제발 나와 혼인해 주십시오. 처녀도 이런 사내라면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생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용감하게 도전한 총각은 예쁜 아내도 얻고 논 열맞이기도 얻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꽤 많은 영감. 옛날에 어떤 영감이 자수성가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돈은 흘러넘치게 많은데도 거치장을 잘하지 않아 행색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자린고비 영감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막내 사위가 한양까지 나가 멋진 밀짚 모자를 하나 사들였습니다. 영감은 그 밀짚 모자를 쓰고 딸네 집에 가다가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막 안에 있던 찌그러진 갓을 쓴 한 사람이 옷을 남루하게 입은 영감이 어울리지 않게 멋진 밀짚 모자를 쓴 모습을 보고 만만해 보이는 영감의 밀짚 모자를 빼앗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밀짚 모자가 내 것과 똑같네? 아? 이 영감탱이가 어디서 내 것을 훔쳤나 그래? 양반은 그렇게 영감의 밀짚 모자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는데 도리어 그 영감은 그 양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이게 내 밀짚 모자라고? 그래, 너가 이 모자를 내버리고 대신 우리 집에 있는 30냥짜리 소를 몰고 갔지? 이놈, 이 모자 도로 가져가고 훔쳐간 내 소를 당장 내놓아라, 이놈아! 하고 도리어 호통을 쳤습니다.
그 시퍼런 서슬에 놀란 양반은 창피해서 얼른 영감에게 연량을 주면서 달랬습니다. 진정하고 우선 이 돈을 먼저 받고 좀 이따가 20냥을 더 갖다 주겠소. 하며 꽁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영감은 그 연량만 받아 가지고 와서 옷을 해입었다고 합니다. 시골 노인이라고 깔보고 함부로 속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낭패를 당하고 마는 꽤가 많은 영감 이야기였습니다. 집 나간 어머니. 옛날에 너무나 가난하여 먹고 살 것이 없다고 아들 삼형제를 두고 개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다른 데로 다시 시집가서 살았지만 거기서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그 어머니는 다시 자식들에게 돌아왔으나 아들들은 모두 냉담하게 대했지요. 큰아들도 싫다, 작은아들도 싫다, 새아들 모두 고개를 돌려지 어미를 안 보려고 하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다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면서 젊은 시절에 시집 올 때 입었던 명주 저고리의 옷고름을 떼어냈습니다. 마치 원한을 맸듯이 그 떼어낸 옷고름을 실로 묶어 칭칭 돌려감아 꿰매다시피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에 아들들은 장성하여 각각 결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들들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답답한 나머지 점쟁이를 찾아가서 원인을 물어보았더니 부모가 원수를 맺고 나가면서 한이 쌓이고 쌓여 자손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쟁이는 어머니가 옷 어딘가에 한을 뭉쳐놓았는데 이제라도 어머니를 찾아다가 모시면서 한을 풀어내면 삼형제가 모두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삼형제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어머니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마침내 다른 고을에 살던 어머니를 찾아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한이 서린 저고리의 옷고름을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삼형제는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는 성냥 한 겹이면 다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삼형제는 그 명주 저고리를 성냥 한 겹이로 불살라버렸습니다. 쌓인 한이 뭉쳐진 저고리를 연기로 멀리 보내고 나니 그제서야 아들 삼형제는 자식을 줄줄이 낳았고 어머니는 손자들을 돌봐주며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효자가 따로 없네. 조선시대 때 재혼은 금지되었었지만 그 전에 일어난 설화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5이나 낳았으나 너무 가난에 지쳐 돈이 좀 있다는 집에 다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모진 그 어머님은 어린 자식들이 울며 불며 매달려도 매정하게 떼어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시집 가서도 지지리도 못 살아 거지도 그런 거지가 있나 싶은 산거지 꼴이 되었지요. 세월이 어느덧 흘러간 사이에 아들들은 각자 다 짝을 만나 혼인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이었습니다. 큰아들 집에 동양 온 늙은 거지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자기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거지가 된 늙은 어머니를 사랑방에 모셔놓고 안채로가 부인에게 심란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눈도 설설 오고 웃잔지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럴 때 어머니가 찾아오면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모실 낀데. 그렇지요. 어머니가 계시면 참 좋겠지요. 어디 있는 줄만 알면 내가 벼락같이 매시러 가겠어요. 착한 아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큰아들이 동생 부인들을 모두 만나 말을 걸어봤는데 다행히 며느리 5 모두 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사실대로 말하자 동생과 제수들은 버선발로 사랑방에 뛰어가 다시 찾은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은 소와 돼지를 잡아서는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 도중 큰아들이 패랭이를 손에 높이 받쳐들고 동네 어른들에게 말했지요. 제 어머니가 다른 곳에 살러 갔다가 이참에 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래시니 어디 넘칸같이 번들한 갓을 쓰겠습니까? 피랭이를 쓰겠습니다. 하고 말하니 고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 손을 휘 내젓다가 키가 모자라 들고 있던 긴 담뱃대로 큰아들 머리에 쓴 패랭이를 벗겨내며 말했지요. 자네가 참으로 효자네 효자야. 그런 효자에게 피랭이는 당치도 않는 말이네. 하며 패랭이 대신 갓을 억지로 씌웠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동네 어른들도 큰아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는데 찬성하였습니다. 여인의 개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